출산을 하던 때에 저희 둘 다 무직인 상태였고 남편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막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었습니다. 모아둔 돈 정말 없었고 수입도 외벌이로 250이 안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도 해외에 계셔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이 상태로 계속 유지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기 위해 했던 3가지 단계가 있었는데요. 저처럼 아이를 낳기 전에 돈을 많이 모아두지 않은 상태이시라면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많이 받는 건데요. 요즘은 정부 지원금이 많아져서 아이를 낳기 좋아졌지라는 말들을 하곤 하십니다. 맞아요. 출산 가정에게 지원되는 지원금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만 믿고 정부 지원금을 모두 생활비로 쓰다가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더라고요.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또 출산 가정을 위해서 정부에서 디딤돌 삼을 수 있는 지원금들을 많이 주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 없이 사용하다 보면은 이걸 그냥 생활비로 쓰고 수중에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를 낳게 되면 받게 되는 주요 지원금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첫만남 지원금이 있죠. 첫째 아이 낳으면은 200만 원 정도를 바우처로 주기 때문에 이건 현금성이 아니어서 출산하거나 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부모급여라고 해서 아이가 돌까지는 월 100만 원 나오고 또 2돌까지는 50만 원 나오는 현금성 지원이 있어요. 저희는 이거를 하나도 쓰지 않고 다 모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냈기 때문에 그 현금성 지원이 어린이집 비용으로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1년까지만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12달만 모아도 1200만 원이 되잖아요. 이거를 전체를 다 저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로 절약을 했습니다. 정말 따분하게 들리시나요? 근데 절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절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려 볼게요. 현금성 지원 외에도 조리원 바우처나 아니면 산후도우미 지원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출생신고 하실 때에 원스톱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시면서 모두 받으시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현금성으로 나오는 현금 지원은 여러분들 사용하지 마시고 다음 발판을 위해서 모아두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250도 안 되는 월급을 가지고도 이렇게 모을 수 있었는데 다음에 말씀드린 절약 부분들을 들으시면 아 이렇게도 가능하구나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약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들이 절약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잖아요. 저희처럼 만약에 모은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산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LH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LH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수 있는 제도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저희처럼 아무리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고 그리고 조금 있더라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지원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구하게 됐었습니다. 좀 외진 곳이긴 했지만 3룸이었고 전세자금을 굉장히 저렴한 금리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4년 동안 월 20만 원도 안 되게 3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사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주거비에 드는 비용은 이보다 더 줄일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버티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았지만 집이 아이들 키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을 하고 4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렇게 주거비를 일단 20만 원 내외로 낮추게 되니까 고정지출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이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무조건 고정지출을 일단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주거비를 줄였고요. 오히려 여기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다, 절약해야겠다 이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약하고 저축하기 위해서 제가 포기했던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외식비였습니다. 외식비는 고정지출 말고 변동지출 중에서 줄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은 영역 중에 하나예요. 다행히 외진 곳으로 이사 와서 주변에 식당도 없고 배달을 시켜 먹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집밥으로 해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그 외에도 제가 포기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 꾸민비를 포기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있으니까 사실 뭐 출근할 때처럼 옷을 사야 되거나 화장을 해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꾸민비에 드는 비용을 완전히 줄였고요. 그리고 아이 육아용품도 새 걸로 산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당근으로 했고 물려받고 그리고 애기 옷을 제 돈으로 새 옷을 산 적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파먹기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걸 포기한다는 건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저희 통장에 이제 저축되는 금액들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육아하는 사람들 보면은 육아용품들 공부하는 것들을 사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좀 부럽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 인스타그램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좀 독하게 마음 먹는 그런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정신승리하게 해준 거는 독서밖에 없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극복하신 분들의 이야기들 정말 많이 읽었고요. 그때 제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들이 이제 소비단식 일기라는 책과 그리고 닥치고 책 육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삐까번쩍한 육아용품이 아니다. 엄마와 함께 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것들을 스스로 굉장히 많이 되뇌이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소비를 줄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통장에 돈이 있으면 족족 쓰는 스타일이라는 걸 제가 인정했거든요. 그래서 생활비는 남편 명의의 카드로만 급한 거는 결제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있으면 돈을 쓸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꼭 필요한 거는 남편이 입금을 해줘야지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뭘 사기 전에 걸림돌이 되는 어떤 장치가 있으니까 굉장히 소비가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밖에 나가지 않으면 돈을 쓸 수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뒀던 겁니다. 요즘은 집에 있어도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잖아요. 온라인으로. 근데 그거를 제 명의가 아니면 사실 생각보다 돈을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장치들을 해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시다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또 가능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두 번째가 소비를 줄이기였다면 세 번째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수입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외벌인데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남편은 직장인이니까 더 이상 수입을 늘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려면은 투잡을 떼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있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를 낳은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복직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이잖아요. 근데 제가 복직을 포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맞벌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도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저희 가족, 저희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줄어들면서 그리고 앞으로 커가면서 돌봄 비용이 더 많이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장 사랑하는 제 사람들을 제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는 게 솔직히 제 마음에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복직을 포기하고 집에서 돈을 벌어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업들을 할 수 있었지만 저는 그중에서 SNS를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컨텐츠는 어쨌든 쌓아놓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무수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봐도 그렇더라고요. 컨텐츠를 올려놓으면 거기서 들어오는 돈들이 제가 맨날 일하지 않아도 이 컨텐츠들이 제 영업사원이 돼서 일을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이걸 하나 키워놓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셨기 때문이죠.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마들이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거를 그냥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닥치는 대로 다 해봤거든요. 수입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간절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닥치는 대로 다 해봤어요.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를 각자 키워봤던 그 경험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봤거든요. 혹시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그 영상을 참고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때 간절함들이 SNS를 키우는데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은 출퇴근을 하지 않고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출산하기 전 다니던 직장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게 되었어요.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이 SNS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히려 직장에 다녔으면 SNS를 키울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수입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에서 간절함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더욱더 집중력을 가지고 애를 키울 수 있는 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낳기 전과는 그 책임감이 다르다는 거를 아이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대로 있어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강력하게 하게 됐던 거죠. 정부 지원을 받고 또 절약을 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입을 늘리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처럼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SNS는 나를 키워갈 수 있는 경험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수익을 늘리는 방법으로 고려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초에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좋죠. 그런데 저처럼 만약에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고 한다면 SNS를 키우심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고 SNS를 키우기로 마음은 먹었는데 좀 막막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고정 댓글의 영상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해본 기준으로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각 플랫폼의 장단점과 어떤 게 잘 맞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봤으니까 아이를 낳고 수입이 줄어서 고민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채널을 통해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돈을 벌어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공유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